자, 246쪽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16번 봐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화, 이자율 변동 그런 것은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이고, 제거가 가능한 것은 비체계적 위험. 그건 다 알죠.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경비라든가 근로자의 파업, 뭐 재무 구조, 경영 능력 이런 것이 이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례를 익혀 인플레이션, 경기 변화, 이자율 변동 이건 시장상에서 야기되는 체계적 위험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산 간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그래야 돼. 1보다 작으면. 위험 절감 효과,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이제 분산 효과라고도 하고요.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할수록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거다. 그죠?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자산수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자산수를 A하고 B 두 개보다는 A, B, C 세 개, 세 개보다는 A, B, C 네 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산수를 늘려갈수록 통계적으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 그죠? 그리고 상관계수가 뭐에 가까워야 돼요?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자산을 배워봐라.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만 가지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만 가집니다.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면 작다 이 말이죠. 그죠?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데, 이게 상관계수는 오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만 가져요. 만약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죠. 이때는 분산효과 자체가 없어요.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돼서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이게 동일한 방향으로 또는 뭐 유사한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된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지면서 위험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만 나오면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제거가 됐죠.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했으니까 이때는 분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수익률의 방향이 달라야 돼. 그래야 이제 상관계수가 작아지면서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데, 자, 상관계수가 제일 적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제일 클 때가 1이에요.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1이라면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으니까 분산효과가 없죠. 근데 1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분산효과는 나타나요. 분산효과가 1보다 작다. 그 말은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다음에 상관계수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분산효과는 커지고 위험이 많이 제거되고, 플러스 값을 가지면 분산효과가 작아진다는 거지 분산효과가 없다 그래서는 안 돼요. 0에서 1 사이도 분산효과가 나타나요. 다만 위험이 적게 제거되는 거지 제거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1인 경우, 상관계수가 1일 때만 위험 절감 효과가 없어요. 근데 1만 아니라면 1보다 작으면 얼마든지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된 거죠. 그럼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동일 방향 또는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위험 절감 효과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 절감 효과가 커지고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결정된다.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그죠? 4번이 옳다는 건 알겠죠? 근데 답은 쉬운데 나머지 지문이 틀린 걸 알아야 돼. 이 4번도 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는 바로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곳? 접하는 점. 접점에서 결정되는 거지.
교차하는 지점에서 깨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하는 점, 접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야 되고 5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아니죠. 자산수를 늘리면 뭐가 줄어든다고? 비체계적 위험이란 말이야.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만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죠?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죠. 그지? 17번에 2번 지문. 서로 다른 두 투자 대안 중 어느 일방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작은 경우 변이 계수를 이용하여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위험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큰 것을 선택하고, 그지?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죠. 이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말이야. 만약에 A 투자하고 B 투자인데요. A가 B보다 위험이 적다. 근데 B는 그럼 위험이 높겠죠. 근데 수익을 비교해보니까 수익은 A가 B보다 높고 B가 수익이 적어요. 그럼 평균분산법에 따르면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니까 A는 위험이 적고 수익도 크다. 근데 B는 위험도 높고 수익도 적으니까 위험하고 수익을 아무것도 만족을 못 주죠. 이런 경우에는 B를 기각하려고 언제나 A를 선택합니다. 그지? 언제나 A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평균분산 결정법은 바로 이 위험하고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서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이 큰 이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항상 A를 선택하겠죠. 근데 지금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 이거란 말이야. 서로 다른 두 투자 대안이 있어. A하고 B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일방이 A가 만약에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작다. 그러니까 A가 위험도 적고 수익도 적다. 그럼 평균도 적고 분산도 적다는 거죠. 그럼 B는 위험이 당연히 높고 수익도 당연히 크겠죠. 그럼 요 경우에는 평균 분산법에 따르면 위험이 작고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제? 근데 A는 위험이 적지만 수익이 적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왜 B는 또 수익은 크지만 위험이 높아서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A를 선택할 수도 없고 B를 선택할 수도 없죠. 평균 분산법으로는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죠. 대안이. 그지? 어떤 대안들이 있어서 첫째가 평균 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돼.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인 투자단지,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공격적인 투자단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잖아요. 보수적인 투자라면 수익은 적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죠. 고로 당연히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겠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니까. 고로 위험이 적은 A를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공격적 투자라면 위험이 다소 높더라도 수익이 큰 걸 선택하고 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공격적 투자라면 수익이 큰 B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 분산법으로 선택을 못할 때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평균 분산법을 정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말이야. 이 줄줄이 입에서 쭉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A하고 B의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A의 50%, B의 50% 정도 분산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왜 세 번째는 이 지금 지번에 나온 거 변이 계수를 측정해서 변이 계수가 작은 것을 양호한 투자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그지? 근데 변이 계수는 항상 그죠?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변이 계수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 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위험이 낮은 투자니 변이 계수는 적으니까 이때는 A가 위험이 더 낮기 때문에 A가 변이 계수법에 따르면 B보다 더 양호한 투자로 선택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변이 계수란 읽어봐라 이거. 위험을 기대수로 나눈 값이죠. 분자부터 읽으면 위험을 기대수로 나눈 값.
분모부터 읽으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위당이라는 말은 분모에 붙이는 거다.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이걸 변이계수로 하는데 위험은 항상 작을수록 좋아요. 위험이 적으면은 변이계수는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죠? 분자에 있는 위험이 적을수록. 그래서 이 변이계수 적으면 수익률 한 단위당 감소할 위험도가 낮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호한 투자이 되는 거야. 근데 변이계수는 항상 위험이 적은 것이 무조건 변이계수가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변이계수를 측정해 가지고 변이계수를 이용해서 변이계수가 작은 것을 우월한 투자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2번은 그럼 맞죠, 그죠? 그러면 3번에 변이계수란 표준 편차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값으로 여기가 틀렸네. 표준 편차에 대한 그 말은 표준 편차가 위험이죠. 그럼 위험에 대한 기대 수익률 그 말이니까 분모 문자를 지금 바꿨잖아요.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의 값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분모에 가고 표준 편차가 분자에 가는 거야.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의 값 그래야 옳은 질문이 되겠죠, 그죠? 이 위험을 기대 수익률로 나눈 거니까 표준 편차가 분자에 갑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의 값 그래야 되고 또 이렇게 표현도 안 합니다. 뭐 하여튼 이 새끼. 그리고 변이계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서 안 좋아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양호하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틀려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주식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추가로 편입했어요. 그럼 위험 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뭐야? 위험 분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비체계적임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거야. 포트폴리오가 더욱 크게 나타나죠. 왜? 왜 포트폴리오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뭐라고? 자산수가 늘었잖아. 자산수가. 지금 주식회사채 국채로 구성을 했으면 자산이 3개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동산을 추가했어요. 그럼 자산수가 3개에서 4개로 늘었잖아.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자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할수록 분산효과가 더 커. 비체계적임이 더 많이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3개에서 4개로 한 개가 더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분산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4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18번 문제로 가서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자산 3분법은 부동산, 주식, 예금에 동등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분산 투자 기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산 3분법은 자 우리가 내가 자금을 9천만 원 갖고 있다고 치자. 아니 9천만 원 아니면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에 1억, 그다음에 주식에 1억, 예금에 1억씩 해서 각각 3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이걸 자산 3분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동산 한 개만 3억을 다 투자해버리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수익성이 크고 안전성이 높지만, 그죠? 황금성이 약한 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그 황금성이 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금에도 좀 투자하자는 거야. 그럼 예금에도 좀 투자하면 황금성이 높아지잖아요.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예금은 수익성이 낮은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3억을 전부 주식에 한꺼번에 다 투자해버리면 수익도 크고 또 뭐 황금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다? 안전성이 약하잖아요. 그죠? 원금을 전부 다 까먹을 위험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각 자산마다 이렇게 부동산은 황금성이 약하다. 예금은 수익성이 약하다. 또 주식은 안전성이 약한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좀 나눠서 투자하는 거야. 주식에도 좀 일부 나누고 예금에도 일부를 투자하고 부동산도 일부를 투자하면 각 자산이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나누어 투자하는 걸 자산 3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3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2억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금에 5천만 원 투자하고 주식에 5천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럼 자산이 나눠졌죠? 그게 3분법이지. 각각 1억씩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의미인지 알았어요? 각 자산이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걸 자산 3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비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제거되죠. 이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 말이 상강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제거되지만 다만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그죠?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해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제거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자산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죠. 이거는 통계적으로 볼 때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자산 수를 늘린다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자산 수를 무한대까지 배합하면 비체계위험도 모두 제거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 수를 늘려라는 거죠.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다가 아니고 용이하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이나 위치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부동산 하나 매입하고 대구에 부동산 하나 사고 부동산 제주도에 가서 부동산 하나 살 수 있죠. 그럼 위치나 지역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잖아요. 또 그건 부동산 때문이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대구로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구로 들고 오면 대구에 있는 부동산만 사면 되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위치나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용도의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별로 아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죠. 토지 하나 사고 주택 하나 사고 상가 하나 매입하고 이럴 수 있지. 그러면 용도별로 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바로 이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부동산만으로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상관계수의 값이 클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고 분산 효과가 커지고 비체계점을 많이 제거하려면 상관계수는 항상 작을수록 좋습니다. 상관계수가 작아서 마이너스 1에 가깝다면 분산 효과는 커지고, 만약에 상관계수가 커서 플러스 1에 가깝다면 분산 효과는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뒤로 가서 20번은 3번 지문부터 볼까? 3번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회피할 수다. 이 바로 틀렸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은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게도 제거되지 않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목적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게도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험이 0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비체계적 위험만 0으로 줄일 수 있고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게 되죠. 그죠? 네. 모든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과 체계적 위험은 같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되면 뭐가 다 제거됐어? 비체계적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죠. 그럼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체계적 위험 자체가 이제 총 위험이 된 거죠. 그죠? 이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를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됐잖아요. 다 없어졌죠. 그럼 남아있는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는 거니까 총 위험 자체가 바로 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포트폴리오 효과란 기대 수익의 희생 없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과를 말한다. 요 질문이 이제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은 기대 수익률을 증가시키면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자 하는 것이다. 맞아 틀려요?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을 증가시키면서 수익을 증가시키면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틀려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수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거예요. 수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위험만 제거하고자 하는 거야. 그걸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지 수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의 희생 없이 이 말이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거다.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를 했지만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분산 투자를 했지만 수익이 감소해버리면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어긋났죠. 수익이 감소해버리면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투자인데 수익이 감소하면 분산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증가시키자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비이체기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수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22번 문제로 가서요.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특정 투자안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평균분산법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이 말이에요. 1번 지문이. 자, 특정 투자안이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작다. 이 말이 그죠? 평균 분산이 모두 크거나 작다는 말은 B를 뜻하죠. 평균도 크고 분산도 크다. 그러면 A는 평균도 적고 분산도 적죠. 요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법은 선택을 못한다 그랬지. 그때 대안이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일방의 투자니 분산이나 평균이 모두 작거나 모두 크다. 그때는 그 평균 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도에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으로 위로 볼록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는 바로 이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있잖아요.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그래서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가장 크고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가장 작은 요 두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안이 있죠. 그죠?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안들이 있어요. 그 투자안들을 연결한 선분이 바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아니야. 그지? 자, 여기에 있는 투자안들은 모두 위험이 4%라 여기 있는 투자들은 모두 위험이 7%고 여기 있는 투자들은 모두 위험이 10%예요. 또 여기 있는 투자들은 모두 수익이 10%고 이거는 수익이 전부 16%입니다. 여기는 전부 여기 있는 투자들은 모두 수익이 한 20%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투자들을 봐라. 이것들은 그제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고로 수익이 높고 또 7%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기가 최고로 수익이 높고 10%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고로 수익이 높죠.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동일한 위험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 수익이 가장 큰 요것들을 연결한 요 선분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고 있죠. 요 효율적 전선이 지금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잖아. 그죠? 왜 이 효율적 전선이 우상합니까? 여기서 요만큼 더 큰 수익을 얻으면 위험도 요만큼 더 감소해라. 또 여기서 요만큼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으면 위험도 요만큼 더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소해야 하니까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우상하는 모양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죠 이 지문들이. 그 다음에 3번에 효율적 전선상의 포트폴리오는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자, 요 효율적 전선상에서 봐라. 요게 A 투자안이 있고 이게 B 투자안이고 이게 C 투자안이에요. A, B, C 투자안 중에서는 뭐가 가장 우수한 투자안입니까? A, B, C 세 개의 투자안 중에서는 뭐가 가장 우수한 투자안이다? 뭐가 우수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왜 몰라? 자, A하고 지금 C를 한번 비교해 보자. A는 위험이 가장 적으면서 수익도 제일 적죠. 위험도 적고 수익도 적다 이 말이야. 근데 C는 위험이 높으면서 수익도 높지 않습니까? C는 그죠?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아요. 그럼 요 경우에는 평균분산법은 지금 수익은 커야 되지만 위험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게 A도 아니고 C도 아니죠. 만약에 A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크다면 A가 C보다 우월해. 또 C가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적다면 A보다는 C가 우월하지만 요 효율적 전선 상에 있는 투자들은 모두 그죠?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고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니까 평균분산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투자들끼리는 어느 게 더 양호한 투자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는 위험을 감수할 거리니까 요 위험이 가장 적은 A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할 거리는 보수적 투자가 되고
위험이 가장 높은 수익이 크면서도 위험이 높은 C를 선택하는 여기 있는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공격적인 투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위험에 대한 태도, 요 태도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이 말이야. 평균 분산법은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지? 우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성장상에 있는 투자들 중에는 뭐가 더 양호한 투자인지를 판단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는 위험이 적은 것, 공격적인 투자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분산 투자함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감소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될지라도 총 위험이 0으로까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으니까. 그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줄었어요.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총 위험이 0으로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위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총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5번에 상관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바. 무슨 소리 하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상관계수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마이너스 1입니다.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상관계수가 1이라면은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비체계 위험도 전혀 제거될 수가 없죠. 그죠? 23번에 1번 질문 볼까? 23번에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보다 기울기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공격적인 투자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완만. 보수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공격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는 끓이니까 4%까지 위험만 딱 감수하고 이 이상 위험이 증가하면 전혀 감수하지 않고 획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아주 이렇게 극경사를 이룹니다. 여기까지만 위험을 딱 감수하고요. 이 이상 위험이 증가하면 감수를 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극경사를 이룬단 말이야. 보수적 투자는. 근데 공격적 투자는 여기까지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위험을 완만하게 감수한 뒤에 비로소 여기에서 이 이상 위험이 증가할 때 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감수할 만큼 무차별 곡선도 훨씬 더 완만하게 변하는 거죠. 보수적 투자가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고 공격적인 투자가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서로 다른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방향으로 변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분산효과는 크지 않게 된다. 그렇습니다. 요거죠. 이제 우리가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험이 제거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요걸 뜻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항상 자산을 배워갈 때는 비체계적을 많이 제거하고 분산효과가 커지려면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일 방향이나 유사 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5번 지문에 구성 자산 수가 증감에 따라 투자 위험이 감소하므로 체계적 위험은 우하향 모습을 보인다.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야. 그냥 체계적 위험이 우하향한다는 건 체계적 위험도 감소해 간다는 거죠. 위험이 감소해야 곡선이 우하향할 텐데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하향합니까? 수평이지 체계적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죠? 자산수가 늘어나면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로 적어되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좋은 자산을 배워도 제거되지 않는다. 24번하고 25번 똑같이 그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를 계산한 건데 25번은 뭐 확률이 50, 50이니까 반씩 나눠가지고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할 수 있을 거고 26번 한번 해보자. 똑같은 문제지만 그죠? 올해 요거 나온다 했어요. 기대수를 계산한 거는. 근데 지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3개로 자산을 배분했는데 호황과 불황일 때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근데 호황일 때 20, 25%, 10% 수익이 예상되나 그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야? 단수에 보면 확률이 호황일 때는 40%, 불황은 60% 돼 있지. 그럼 호황 옆에다가 40 적고 불황 옆에다가 60 적어 넣어라 빨리. 그 적고 이제 밑에다가 바로 계산을 바로 해가요. 자, 상가 수익률부터 계산해보자. 상가는 호황일 때는 20 곱하기 40%가 몇 프로? 8%.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60 곱하기 10이니까 6%. 두 개 더하면 14%죠. 그럼 상가는 14% 수익이 예상되지만 14에다가 뭘 곱해라? 자산 비중이 20%니까 20%를 곱하라고. 14% 곱하기 0.2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가의 수익률은
2.8%가 계산됐습니다. 2.8. 그럼 오피스텔은 호황일 때는 25%나 확률이 40%니까 곱하면 10. 그다음에 불황일 때는 10%지만 확률이 60%니까 곱하면 6. 더하면 16이제. 그럼 16인데 자산 비중이 30%죠. 그럼 16% 곱하기 0.3. 그럼 얼마? 4.8% 수익이 예상되네. 오피스텔은 그죠? 아파트는 호황일 때는 10 곱하기 0.4니까 4. 불황일 때는 8 곱하기 아까 60%니까 4.8. 그럼 두 개 합치면 8.8이죠. 8.8%인데 자산을 50% 투여하니까 0.5 곱하면 4.4%다. 그지? 그럼 자, 요 투자는 상가에서 아까 몇 프로? 2.8. 오피스텔은 4.8. 아파트는 4.4. 세 개를 합치니까 팍파사 짓고 망통 2 올라가고 12가 되겠네. 그죠? 12%. 하겠어요. 이제 이 정도는 발가락에 볼펜 꽂고도 풀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또 패스하고 이러면 진짜 답 찾을 거 없습니다. 넘겼어. 27번. 자, 요 유의 이제 문제가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요. 27번하고 29번 유형. 요 유형이 상당히 어려워요. 27번하고 9번이. 근데 실제 이제 예전에 이 다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29번은 19회 때 나온 문제고 27번은 17회 기출 문제 같네요. 좀 오래됐지만 요 이제 숫자를 수정했기 때문에 그죠? 회차 표시는 없는데 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7번에 ABC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성과 측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ABC 세 개의 부동산에 분산처를 한다고 가정한단 말이야. 근데 수익이 10%, 14%, 13%, 또 위험은 7%, 15%, 16%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부동산하고 다른 금융상품인 주식하고 채권과의 상관계수를 보니까 상관계수가 A가 가장 높고요. 그죠? A 부동산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고 B 부동산이 상관계수가 0.236, 0.123이니까 상관계수가 적죠?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하고 주식이나 채권하고 분산처를 하고 싶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다면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위험이 더 많이 적게 고로 A나 C 부동산보다는 B 부동산이 상관계수가 제일 적으니까 B 부동산하고 주식이나 채권하고 결합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효과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죠? 비식이 더 많이 적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분석하는 거야. 자, 1번에 A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이다. 그렇네요. A가 지금 위험도 7% 제일 적고 수익도 10% 제일 적죠. 그러니까 위험도 제일 적고 수익도 제일 적으니까 A가 저위험 저수익. 그 다음에 수익이 가장 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거 없어요. 수익이 가장 큰 거는 C이지만 C는 또 위험이 B보다 적잖아. 그죠? 위험도 높으면서 수익도 높은 거. 요 C는 봐라. 지금 A하고 B, C가 있어요. 근데 위험은 A가 제일 적죠. 위험이 가장 적은 게 양호투자냐 평균분산법. 그죠? 그다음에 수익은 제일 커야 되죠. 근데 수익은 B가 수익이 제일 커요. 그지? C가 수익이 제일 크네. C가 수익은 제일 크죠. 그죠? 근데 요것만 갖고는 지금 어느 게 양호한가를 지금 판단 자체는 못 합니다. 문제를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자, 2번에 1번은 A는 위험이 가장 적으면서 수익이 제일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도표에 보이지?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죠. 그 다음에 2번에 A, B, C 부동산 모두 수익률의 움직임이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 자,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하다는 말은 상관계수가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하다. 이거란 말이야. 수익률의 움직임이 플러스 1에 가깝다. 상관계수가. 그럼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방향이다. 이 말이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죠. 반대 방향이다. 근데 지금 주식이든 채권이든 간에 전부 상관계수가 음수가 붙은 거는 하나도 없죠. 다 플러스 값이잖아요.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거야. 양의 값 플러스 값을. 그 얘기는 수익률이 지금 유사한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니까 유사하다. 유사하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진 거죠. 만약에 상관계수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수익률이 다른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수익률이 다른 방향이니까 상관계수가 적게 나타나는 건데 주식이든 지금 뭐 채권이든 간에 상관계수가 전부 다 플러스 값인데 그죠? 근데 채권보다는 주식의 상관계수가 더 크죠.
지금 채권은 A 부동산은 0.458인데 B는 0.67하고 또 B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채권보다는 주식의 상관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이 훨씬 더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배합되어 있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채권보다는 주식이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배합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채권은 주식보다 수익률이 다르다.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플러스 값이니까 전부 유사하지만 그래서 주식이 더 크니까 주식이 훨씬 더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방향으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베니 계수를 통해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면 B 부동산이 A 부동산보다 더 우월한 상품이 아니고요. 자, 아까 베니 계수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베니 계수가 작을수록 좋은데 뭐가 베니 계수가 적다 그랬지?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베니 계수가 적게 나타납니다. 근데 A, B, C 중에서 위험이 가장 적은 게 뭡니까? A죠, 당연히. 그러니까 B나 C보다는 A 부동산이 베니 계수가 적어서 양호한 상품이다 그래야 됩니다. A가 베니 계수는 가장 적겠죠. 나누어 보면 됩니다. A는 7 나누기 10이니까 0.7이잖아요. B는 15 나누기 14니까 1 얼마가 나오겠죠. C는 16 나누기 13이니까 더 크겠죠. 훨씬 1을 훨씬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베니수가 가장 적은 거는 당연히 A죠. 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위험이 적은 게 베니수가 적어서 양호한 우월한 상품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평균 분산 결제법을 따를 경우 투자자는 C 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A, B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자, 보자. 평균 분산법에 따르면 위험은 작아야 돼요. 그죠? 위험이 작은 게 지금 뭐야? A죠. A죠. 근데 A가 이제 위험은 7% 가장 적죠? 근데 수익은 가장 높은 게 뭐야? B죠. 수익이 지금 수익률의 기대치가 B가 14% 가장 높잖아. 그지? C가 아니구만. B가 제일 높네, 젠장. 위험은 A가 제일 적잖아요. 근데 수익은 B가 제일 크네. 그럼 지금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C는 위험이 가장 적은 것도 아니고 수익이 제일 큰 것도 아니야. 위험하고 수익을 아무것도 만족을 못 칠 거야. 근데 A는 이제 위험은 적지만 수익도 적다 이 말이야. B보다. 그럼 B는 또 수익은 A보다 높지만 위험도 또 A보다 높아요. 근데 이 C는 위험이 가장 적은 것도 아니고 수익이 제일 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 중 아무것도 만족을 못 주죠. 그러니까 C는 가장 먼저 투자해서 배제가 됩니다. 투자해서 기각 처리하고 A나 B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평균 분산법은 투자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평균 분산법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요렇게. 그게 이제 말이 빠졌어. 그 평균 분산 결제법을 따를 경우 투자자는 C 부동산을 투자해서 배제하고, 끝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가 생략되는데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렇게 적어 넣어라.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렇게 적어 넣어야 돼.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수적이라면 A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공격적이라면 B를 선택하게 되겠죠. 당연히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평균 분산법에 따른다면 C는 가장 먼저 배제를 해야 돼. 아무것도 만족을 못 주니까. 근데 그럼 평균 분산법으로는 선택을 못 하니까 이때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수적이라면 A를, 공격적이라면 C를 선택하겠죠. 정확한 지문이 되려면 A와 앞에다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하고요. 지문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틀린 지문은 지금 3번이 나와 있죠. 틀린 게. 그다음에 4번에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다른 금융상품 수익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B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하고 채권의 상관계수를 보면은 A, B, C 부동산과의 상관계수가 B 부동산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적잖아요. 그죠? 주식도 B 부동산과의 상관계수가 0.236으로 제일 적고 채권도 0.123으로 가장 적죠. B 부동산이. 그래서 주식, 채권하고 만약에 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다. 그럼 B 부동산이 가장 영한 포트폴리오 구성돼야 되겠죠.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28번. 평균 분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투자한 A의 평균이 B보다 작은 반면 무슨 말이야? A가 수익이 적고 B가 수익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 평균이 수익을 뜻하는 말 아니야, 그지? 그럼 A의 평균이 B보다 작으니까 A가 수익이 적고 B가 수익이 높아. 근데 A의 분산은 B와 같다? 그러면 언제나 투자한 B가 A보다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선호된다 그래야지. 이때는 무슨 말이야? 봐봐. 투자한 A가 A의 평균이 B보다 작아요. 근데 A의 분산은 B와 같다. 그 말이 뭐고? A하고 B의 위험은 동일하다는 거죠. 위험이 동일하다면 뭘 선택하는 겁니까? 수익이 큰 걸 선택하잖아요. 지금 봐봐라. A하고 B가 있어. 근데 위험은 A도 위험이 5%, B도 위험이 5%라. 응? 근데 수익을 측정해보니까 수익이 그죠? A가 수익이 더 적다 그러나 평균이. 그럼 수익은 A가 8%인데 B가 10%라.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이 큰 게 수익이 작은 걸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항상 뭐 B가 선호된다 그래야지 당연히. B가 수익이 더 크니까 그지? 그러니까 B가 수익이 큰 B가 A보다 언제나 선호되는 거죠. 이거란 말이야. 위험이 동일하다면 뭘 선택한다고? 수익이 큰 걸 선택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지금 위험은 동일하다고. 분산은 동일하다 그랬죠. 근데 A가 평균이 더 적어. 그 말이 수익이 더 적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이 동일할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니까 이때는 B가 언제나 선호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언제나 선호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것도 뭐 그냥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한다.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그죠? 출제위원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이 사람도. 우리 출제위원도 이 말을 벨벨 꼽니다 이렇게. 짜증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한번 봐라. 5번 지문. 투자한 A의 평균은 B보다 큰 반면 A의 분산은 B보다 작아요. 그러면 언제나 투자한 A가 B보다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선호된다 그래야 됩니다. 또 이건 또 뭐야? 또 참 짜증난다 그지? 읽어보자고. 자, A의 평균이 B보다 커요. 그럼 A가 평균이 크다는 말이 A가 수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B가 수익이 적겠죠. 그죠? 그런데 분산 A의 분산은 B보다 작아. 그럼 A의 분산이 적으니까 A가 위험이 적다는 거죠. 그럼 B가 위험이 더 높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평균 분산에 따르면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A가 두 개를 다 만족하는데 B는 아무것도 만족을 못 주잖아. 그지? 이때는 항상 A가 선호된다 그래야지. 평균 분산 기준 두 개를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지? A가 언제나 B보다 선호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올라갔어요. 2번 지문에. 2번 지문보다 먼저 볼게. 4번 지문으로 가자. 4번. 서로 다른 두 투자의 어느 일방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보다 우월한 투자의 선택이 가능하다. 요 옳은 지문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 4번. 이거라. 두 투자는 있는데 어느 일방이 그죠? 다른 투자보다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평균하고 분산이 모두 크다 또는 모두 작다. 어느 일방이 위험도 적고 수익도 적어. 이때는 평균 분산으로 투자를 선택을 못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변이계수를 측정해서 변이계수가 작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랬죠. 요걸 뜻하는 지문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4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투자한 A의 평균이 B보다 크고 그럼 A의 평균이 B보다 크다가 뭐야? A가 수익이 크다는 뜻입니다. B보다. 그 다음에 A의 분산도 B보다 크다. 그 말은 뭐야? A의 분산도 B보다 크다는 말은 A가 위험도 B보다 높다는 거죠. 그럼 B는 A보다 평균이 적으니까 수익도 적지만 분산도 적겠죠. 그럼 평균 분산에 따르면 위험이 적고 수익이 커야 되는데 요거 만족을 못 주잖아. 요것도 만족을 못 주고 A나 B 어느 것도 선택을 못 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평균 분산분은 선택을 못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투자인지보다 우월한 투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평균 분산법으로는 A가 양호한지 B가 양호한지를 선택을 못 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대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균 분산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변이계수법을 사용해서 변이계수가 적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투자를 아예 못 하겠네 그러면 항상 투자는 못 하게 되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왜냐니까 항상 위험하고 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죠? 비례.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니까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높아져요. 근데 백륜문서법은 위험하고 수익이 반비라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백륜문서법은 투자를 선택을 못합니다. 근데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우리가 안 합니까? 백륜문서법은 투자를 선택을 못하지만 이렇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항상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배행익의 수법을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평균이 동일한 경우 무슨 말? 수익이 동일하다는 거죠. 수익이 동일하다면 분산이 큰 투자니 분산이 작은 걸 지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 평균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죠. 위험이 작은 분산이 작은 것이 분산이 큰 걸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지배 원리 아닙니까? 이제 위험이 작은 것이 위험이 큰 걸 지배하죠. 큰 게 작은 걸 지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게 큰 게 지배한다 그래야 되겠네. 이것도 틀렸고 뒤로 가서 29번 봅시다. 1000억의 부동산 펀드가 A, B, C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지금 1000억을 가지고 빌딩 A에 100억, 빌딩 B에 얼마? 300억 투자해서 300억. 그다음에 빌딩 C에 600억 투자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1000억으로 빌딩 A, B, C 세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죠. 그랬을 때 A가 위험도 4% 제일 적고 수익도 6% 제일 적어요. 그리고 위험이 커질수록 4에서 7, 10으로 증가할수록 수익도 6%, 10%, 12%로 증가하는 게 보이죠. 위험과 수익은 항상 비례하니까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집니다. 이 눈으로 보이죠. 자, 요걸 보고 이제 1번 이 펀드의 기대 수익은 연 10.5% 짜증나는 것 같다. 기대 수익 1번부터 계산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대 수익을 어떻게 구하죠? 투자 금액에서 예상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상황별 예상 수익에다가 발생 확률 그 상황별 예상 수익에 자산 비중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죠. 요것부터 구해보면 지금 A, B, C 세 개의 펀드에 얼마 투자했어요? 1000억 투자했단 말이야. 총 1000억인데 1000억을 가지고 A, B, C 세 개로 펀드를 구성했죠. 근데 1000억 중에 A에 매각 100억 투자한다 그랬지. A에 100억 투자하면 A의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A에 100억 투자한다 안 했나? 그럼 수익이 연 6%네. 그럼 100억에 6%면 A에서는 6억 수익이 예상된다는 뜻이라. 그러면 B 빌딩은 1000억 중에 300억 투자하죠. 300억 투자하면 수익이 몇 프로라고 했어? 10%. 그러면 300에 10%니까 30억 수익이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 C 빌딩은 1000억 중에 600억 투자하면 12%라고 했나 수익이? 그럼 600에 10%니까 72억 수익이 예상되네요. 그래서 요 펀드는 총 1000억 투자하면은 세 개 합치니까 108억 수익이 예상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8% 이렇게 되는 기대 수익이요. 자, 요렇게 이제 기대 수익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하는 거는 상황별 예상 수익에다가 자산 비중을 곱해줬단 말이야. 근데 A는 지금 상황별 예상 수익이 몇 프로야? 6%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상황별 예상 수익이 몇 프로야? 10%죠. B 빌딩은 그죠? 그러면 C 빌딩은 상황별 예상 수익이 12%라 그랬나? 그랬죠? 근데 자 1000억 중에서 지금 A에 몇 억 투자했노? 100억이니까 1000억에 100억이면 자산 비중이 몇 프로야? 10%죠. 요 자산 비중이 10%야. 요걸 곱하는 거야. B는 10% 수익 예상되나 1000억 중에 300을 투자했죠. 그럼 300이면 자산 비중이 몇 프로야? 30%죠. 요걸 곱하고 C는 1000억 중에 600억이죠. 그러면 60억을 투자하는 거잖아. 60%를 그죠? 요 자산 비중 60%를 요 수익률에 곱해줍니다. 그래 합산하면 되겠지. 요거 0.6 더하기 요거 뭐야? 3%. 그러면 요거는 뭐 몇 프로나? 7.2%. 세 개 합치니까 10.8이 되겠네. 그죠? 요렇게 이제 이 상황별 수익률이 지금 6%, 10%, 12% 주어져 있죠. 거기다가 자산 비중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자산 비중을 곱해 가지고 나온 걸 우리가 합쳤잖아. 그죠? 요런 방식으로 우리 기대 수익을 계산했지. 요렇게 구해도 되고 요렇게 구해도 되고 쉬운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은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일단 기대 수익은 근데 10.8% 계산됐지. 그다음에 2번에 빌딩 A는 빌딩 C보다 고위험 고수익 부동산이 아니고 A가 위험도 제일 적고 수익도 제일 적죠. 그럼 A는 저위험 저수익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C가 A보다는 위험이 높으면서 수익도 제일 크잖아요. 그럼 C가
고위험 고수익 부동산, A는 저위험 저수익 부동산이 되겠죠. 왜? 세 번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0%일 경우에 이 투자자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겠다 안 하겠다?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투자할 것이다 그래야지. 왜? 1번에서 기대 수익률이 10.8%가 계산돼 있잖아 지금. 기대 수익률이 10.8%인데 요구 수익률이 10%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죠?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니까 당연히 투자할 것이다 그래야죠.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 이 펀드의 체계적임이 줄어든다. 체계적임은 절대로 안 줄어들어 그냥. 그러니까 일단 틀렸다는 걸 알겠어. 그죠? 근데 비체계적임은 줄어든다. 그럼 맞죠?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다. 왜? 왜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어? 자산수가 늘었단 말이야. 지금 펀드가 빌딩 몇 개로 구성을 했어? 빌딩 A, B, C 3개의 빌딩으로 펀드를 구성했잖아요. 그럼 자산수가 3개죠. 근데 거기에 빌딩을 한 개 더 추가했어요. 그럼 자산수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잖아. 자산수가 증가할수록 비체계적임이 더 많이 제거된다 해도 그러시네. 그죠? 어렵죠. 지금 지문들이 미칠 지경이지 지금. 그죠? 뭐 설명을 해도 뭐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짜증나지 지금. 5번에 빌딩 A, B, C 중에서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빌딩 A입니다. 5번이 맞는데요.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 이게 뭡니까?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뭔가요? 베니계수의 역수입니다. 역수. 베니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게 베니계수거든. 근데 그 역수는 베니계수가 분모자를 바꾼 거지.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 요게 베니계수의 역수예요. 역수. 베니계수가 분모자 바뀌었죠. 베니계수 역수인데 베니계수가 작을수록 좋다 그랬지. 베니계수가 적으면 그 역수는 분모자 바뀌니까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베니계수가 적으면 베니계수 역수는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지. 이거는 높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어이? 위험은 작을수록 좋고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 위험이 적어지면 당연히 요 값이 커지죠. 당연히. 그죠? 또 기대수익이 상승할수록 역시 요 값도 커지겠죠. 이거는 무조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베니계수가 낮은 것은 작은 것이 양호한 투자라고 그랬죠. 베니계수가 적어지면 그 역수는 당연히 높다 이 말이야. 높아. 높은 게 양호한 투자해야 되는데 베니계수가 적으면 무조건 역수도 높아져요. 근데 베니계수가 뭐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그랬지?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베니계수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낮은 투자니 베니계수 역수는 무조건 높아서 양호하다 이 말이야. 위험이 낮은 투자니 베니계수는 적게 나타나거든. 베니계수가 적으면 그 역수는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죠?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뭐예요? A잖아. A. 그래서 빌딩 A가 베니계수는 적어서 양호하고 베니계수 역수는 높아서 양호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5번 지문을 바꾼다. 바꿔가지고 거기 적어넣어. 빌딩 A, B, C 중에서 빌딩 A, B, C 중에서 빨리 받아 적어 빨리. 바쁘다 지금. 빨리 하고 원수도 한 명이라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앞에 접수하려고 보니까 뭐 2만 몇천 명 대기하고 있고 막 채로 들어가면 또 대기자가 다시 또 2만 몇천 명이고 그죠? 오늘 제가 오늘 저녁 때야 뭐 될까 말까다 지금 저 보니까 산업인력공도 올해 또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작년에는 보니까 9시 반 되니까 바로 접수가 시작되던데요. 하니까 해보니까 올해는 지금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응시자가 상당히 또 늘어나는 모양인데 꼬라지가 아니면은 작년까지는 원서 접수 기간이 10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5일로 단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지 분석은 해봐야 되겠는데 그죠? 아무래도 시절이 하수상하고 그죠? 벌어 먹을 것도 없고 실업자는 자꾸 생기고 자영업자 뭐 일해봐야 망하고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죠? 보조금 다 까먹더라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문 닫고 그냥 뭐 공부하는 게 최고야. 주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자꾸 늘어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기 힘드니까 지금 그죠? 그럼 밖에 나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해?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지 뭐.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올해 또 응시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나지 싶은데, 지금. 큰일이다. 응시자가 많아진다. 이거로 시험이 어려워진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뭐 좋은 게 아니고. 참, 그죠? 그렇다고 응시자 늘어나고 학원에 또 오는 것도 아니야. 전부 동상 끌적끌적하고 앉아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막 9월, 10월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막 전화 오고. 참, 처음부터 오든지. 내년에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해보니까 안 되대요 이러면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학원으로 가는 게 좀 빠른 길인데 여러분들은 올해 다 학교에서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혹시 주변에서 공부하는 중에 올해 떨어졌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열일 끌고 무조건 학원에 가라. 학원에 가는 게 제일 빠르다. 또 집에서 끌적하죠. 1년 또 호송시험을 보냅니다. 몸 베리고 돈 베리고 마음 상하고 그죠? 집에서 등신 소리 듣고 그냥 초토화 되는 거야. 인생 초토화. 무조건 학원으로 가라 그래. 우리 학원에 안 와도 돼. 가장 빠른 길이 학원으로 가는 겁니다. 학원으로 가가지고 그냥 1년 동안 학원에 뼈를 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게 계속 적응해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인터넷으로 빠져갖고는 정말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도끼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인터넷으로는 못합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도끼가 있어야 돼. 인터넷으로 하려면 그죠? 자기 의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인터넷보다는 학원이 빠르니까 가급적이면 학원으로 가라고 좀 권유도 하시고 하세요. 여러분은 내년에 오지 마라 다 합격하고 5번 지문 밑에다가 받아 적어. 빌딩 ABC 중에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적어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뭘까요? 빌딩 A다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답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가장 낮은 것도 빌딩 A,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빌딩 A예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그는 뭡니까? 변이계수라 변이계수. 이 변이계수가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죠. 이건 낮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근데 기대 수익률 위험 이 변이계수가 가장 적은 것도 위험이 낮은 A라 A. 빌딩 A가 위험이 가장 적으니까. 그 다음에 또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높아야 되는데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당연히 위험이 가장 낮은 A 투자이 됩니다. 위험이 낮을수록 변이계수는 적어지고 변이계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기억을 하시라니까 지문이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 하고 나오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하고 나오든 간에 항상 위험이 가장 적은 걸 찾으면 돼. 그게 가장 양호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 알겠어요? 5번 질문을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나오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나오든 간에 뭘 찾으면 돼? 위험이 가장 낮은 걸 찾으면 되니까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뭐라고? A잖아. A. A가 가장 우월한 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나 무슨 말인지? 8월달 모의고사에 이 문제 내야 되겠다. 아직까지 모의고사 지금 문제 내일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다 안 만들었거든. 8월달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요 문제 한 문제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네. 풀 수 있겠어요 넣으면? 현금 수지 측정부터 칠판 닦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